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 복지천국, 메이플 시럽과 나이아가라 폭포의 나라.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죠. 넓은 땅, 깨끗한 자연, 안정된 사회,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 실제로 매년 수십만 명이 캐나다로 이민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유례없는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고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사실상 캐나다 경제에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캐나다가 이 압박에 강하게 맞설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업률은 치솟고 부동산은 얼어붙었고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어요. 밖에서는 강대국의 압박, 안에서는 경제 위기, 캐나다가 양쪽에서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한가운데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 마크 카니. 그가 지금 캐나다의 새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선언했어요. 캐나다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강한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이 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캐나다는 대체 왜 이 지경이 됐고 카니에게는 정말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할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캐나다를 상대로 고율 관세 카드를 계속 꺼내 들었습니다. 캐나다산 주요 제품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고 캐나다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할 경우 일부 품목에는 100% 관세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동맹국들이 중국 견제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으면 자유무역 협정의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발언도 이어졌어요.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까지 했어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캐나다인들에게는 전혀 웃기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니까요. 처음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엄포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내부에서는 다른 분석이 나왔어요. 트럼프의 대캐나다 강경 노선은 진심이다. 특히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 때문에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왜 자원이 중요할까요? 지금 전 세계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 코발트, 니켈, 히토류 같은 광물이 필요해요. 이 광물들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합니다. 캐나다에는 이 광물들이 풍부하게 묻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캐나다는 바로 옆에 있는 자원 창고인 셈이죠. 트럼프가 캐나다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관세 싸움이 아닙니다. 미래 공급망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캐나다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트럼프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캐나다인의 대다수가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반미 정서가 눈에 띄게 강해졌어요. 미국산 제품을 줄이자, 캐나다산을 우선 소비하자 캠페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고 미국 여행을 자제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미국산 제품 대신 캐나다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미국 맥주 대신 캐나다 맥주를 마시자는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움직임은 캐나다인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70년 넘게 동맹이었던 나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동맹이지만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압박할 수 있는 상대.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트럼프가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캐나다가 꼭 이렇게까지 휘청거려야 할까요? 캐나다도 G7 국가고 자원부국이고 나름 덩치 있는 나라잖아요. 인구는 4천만 명이 넘고 GDP는 세계 9위권입니다. 왜 이렇게 맥없이 흔들리는 걸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캐나다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으로 갑니다. 캐나다가 파는 물건 10개 중 7개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팔린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비교해 볼게요.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 안팎입니다. 독일도 미국 의존도가 10%가 안 돼요. 일본도 20%가 안 됩니다. 캐나다의 70%는 차원이 다른 숫자예요.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 나라에 이 정도로 의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멕시코 정도가 비슷한 수준인데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미국에 둘러싸여 있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캐나다는 국토 면적이 세계 2위인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왜 이렇게 한 나라에 목을 매게 됐을까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캐나다 경제는 미국이 재채기하면 바로 독감에 걸리는 구조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캐나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 한 나라의 70%를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걸까요?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선택의 결과예요.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8,891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20배가 넘습니다. 이 긴 국경을 따라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물류비가 쌉니다.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같아요. 미국 시장에 물건 파는 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미국을 바라봤습니다. 굳이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 개척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미국만 잘 팔면 됐으니까요. 토론토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 디트로이트까지는 차로 4시간이에요.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는 비행기로 8시간이 넘고 배로 물건 보내면 몇 주가 걸립니다. 어디에 팔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9년 미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1994년 NAFTA, 2020년 USMCA.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관세 없이 물건 팔 수 있으니 기업들은 돈을 벌었고 일자리도 늘었어요. 캐나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미국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서 다른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유럽 시장 멀고 비쌉니다. 대서양을 건너야 하고 관세도 있고 규제도 다릅니다. 아시아 시장 인프라가 없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아시아로 물건을 보내려면 항만과 철도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밴쿠버 항구는 이미 포화 상태이고 새 항만을 짓겠다는 계획은 환경 논란과 지역 반대에 막혀 수년째 지지부진합니다. 미국에 팔면 편하니까 굳이 힘들게 다른 데 뚫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캐나다는 미국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돼 있었어요. 편한 길만 가다 보니 다른 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자원 구조도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사실 자원 부국이에요. 석유 매장량은 세계 3위권이고 천연가스도 풍부합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도 많이 묻혀 있어요. 특히 엘버타 주의 오일샌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석유가 많은 나라가 캐나다예요. 그런데 이 자원들을 어디에 팔았을까요? 대부분 미국입니다. 캐나다 석유의 거의 전량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으로 갑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 엠브리지 라인 3 같은 거대한 파이프라인들이 캐나다 서부에서 미국 중서부와 걸프 해안까지 연결돼 있어요. 다른 데 팔려고 해도 수출 인프라가 없어요. 서부 해안에 LNG 수출 터미널을 짓겠다는 계획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 원주민 권리 문제, 지역 주민 민원 이런 장애물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자원은 많은데 그걸 팔 곳이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자원 부국인데 자원을 무기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캐나다가 이 자원들을 원자재 그대로 수출해 왔다는 점입니다. 땅을 파서 캐내고 그대로 미국에 넘기고 미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붙이는 구조.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캐나다에서 캐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가공합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캐나다에서 원료 보내면 미국 공장에서 조립합니다.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에서 원유를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 정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로 만들어요. 그걸 다시 캐나다에 팔기도 합니다. 자기 나라 석유를 미국에서 가공해서 비싸게 사오는 거예요. 캐나다는 원료 공급자 역할에 머물렀어요.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자원이 있어도 그 힘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땅은 부자인데 공장은 빈약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 지난 9년간 캐나다를 이끌었던 트루도는 뭘 했을까요? 저스틴 트루도 전 총리는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장기 집권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총리가 됐을 때 그는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기후변화 대응, 다문화주의, 성평등, 원주민 권리, 국제 무대에서 캐나다의 이미지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루도는 분명 상징적인 성과를 냈어요. 파리 기후협약에 적극 참여했고 난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였고 내각의 절반을 여성으로 구성했습니다. 왜 내각의 절반이 여성이냐? 고 묻는 기자에게 지금이 2015년이니까요 라고 답한 건 유명한 일화죠. 하지만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수출 다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럽과 CETA라는 FTA를 맺었지만 교역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수출 인프라 투자는 환경 논란과 지역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했어요. 트루도 정부는 환경과 원주민 권리를 중시했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막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 파이프라인, 새 항만, 새 철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환경 영향평가와 원주민 협의 과정에서 수년씩 지연됐어요. 물론 환경과 원주민 권리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경제 구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트루도 임기 9년 동안 캐나다의 미국 의존도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압박이 시작된 거예요.
미국의 압박을 받은 캐나다는 결국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 발을 맞추는 방향을 택했어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와 수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디커플링 흐름의 보조를 맞추겠다는 신호였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요. 수출의 70%가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이 문을 닫으면 캐나다 경제는 바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캐나다의 핵심 수출품을 정밀하게 겨냥했어요. 카놀라, 카놀라유, 카놀라박 등의 매우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적용해 사실상 시장을 막아버렸고, 돼지고기와 해산물 등에서도 각종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카놀라는 캐나다 서부 농민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작물이에요. 캐나다는 세계 최대 카놀라 수출국이고 그 카놀라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이 문을 닫으면서 농민들은 수확한 카놀라를 어디에 팔아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창고에 카놀라가 쌓여가는데 팔 곳이 없어요. 가격은 떨어지고 농가 소득은 급감했습니다. 대를 이어 농사를 짓던 가족들이 농장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미국 눈치 보느라 중국을 밀어냈는데 정작 미국은 관세로 압박하고 중국은 보복으로 때리고 양쪽에서 맞는 상황이 된 거예요. 캐나다 정부는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숨통이 조금씩 트이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이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미국 쪽에서는 경계의 시선을 보냅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 편을 들면 중국한테 맞고 중국 편을 들면 미국한테 맞는다. 캐나다가 빠진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한 나라에 너무 기대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조정할 공간이 사라져요. 협상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외부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 안에서도 시한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이었죠. 전 세계가 봉쇄에 들어갔고 경제가 멈췄습니다. 당시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역사적 저점까지 내렸고 모기지 금리도 1에서 2%대 초저금리 상품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때를 기회로 삼았어요. 이제라도 집을 사자, 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자. 한국의 영끌과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였어요. 평균 주택 가격이 100만 캐나다 달러, 한화로 10억 원을 넘는 지역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샀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영끌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라오고 있어요. 캐나다의 주택담보대출은 5년 단위로 금리를 다시 정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한국의 고정금리 대출과는 구조가 달라요. 2020년에서 2021년에 초저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대거 모기지를 갱신해야 해요. 그런데 금리가 훨씬 올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21년에 1.5% 금리로 80만 달러를 빌렸다고 가정해봐요. 그때 매달 내던 원리금이 3,000달러였다면 지금 갱신하면 4% 가까운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월 상환액이 4,000달러 가까이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 1% 올랐는데 내 통장은 20% 빠지는 상황. 집을 팔자니 손해, 버티자니 부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 인테리어, 이사, 가구, 중개업 등 연관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은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내수 경제의 핏줄이거든요. 그 핏줄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실업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실업률은 6%대 후반까지 올라갔어요. 특히 청년층 상황이 심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단기 파트타임 일자리마저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대학 졸업장을 들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학자금 대출은 갚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는 상황. 캐나다의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유학생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 수를 강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내놨거든요. 이민자가 너무 많고 주거, 물가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이유였어요. 캐나다는 그동안 유학생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펴왔어요. 졸업 후 취업 비자, 영주권 취득 경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유학생들이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밥을 사 먹고 옷을 사는 중요한 외화 공급원이었습니다. 캐나다인 학생보다 유학생 등록금이 3배에서 5배나 비싸거든요.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학생 수를 확 줄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학생 비중이 높던 학교들이 재정 위기에 몰렸고 대학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밴쿠버의 랭가라 컬리지는 국제학생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교수들이 해고되고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강의실이 텅 비었어요. 대학 주변 상권도 무너졌습니다. 유학생들이 떠나자 카페가 문을 닫고 식당이 폐업하고 원룸과 하숙집 공실이 늘어났어요. 정부의 한 번 결정이 캠퍼스 안교수 월급에서 캠퍼스 밖 카페 아르바이트생 지갑까지 줄줄이 흔들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고 중국이 보복으로 때립니다. 안에서는 부동산이 얼어붙고 실업률이 치솟고 대학가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사면초가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앞에서 9년간 캐나다를 이끌었던 트루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쳤고 결국 총리직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한 시대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국민들은 이 혼란을 수습할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마크 카니예요. 카니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버드와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골드만삭스에서 13년을 일했어요. 월가의 심장부에서 금융을 배운 엘리트입니다. 그 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됐는데 취임한 지 1년 만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어요. 그때 카니가 한 일이 있어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급하게 내리고 돈을 풀 때 카니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했습니다. 캐나다 금융 시스템이 원래 규제가 촘촘했던 덕도 있지만 카니는 그 안정성을 지키면서 위기를 관리했어요. 결과적으로 캐나다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충격을 덜 받았습니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에서 은행들이 쓰러질 때 캐나다 은행들은 멀쩡했어요. 그게 카니의 공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성과가 인정받아서 카니는 영국 중앙은행 총재로 스카우트 됐어요. 외국인이 영국 중앙은행을 이끈 건 319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화려한 이력입니다. 위기 관리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국민들이 이 혼란 속에서 그를 선택한 거겠죠?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2008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금융 시스템 안정이 과제였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라는 최대 시장이 문을 닫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아무리 만져도 해결되지 않아요. 중앙은행 총재가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카니는 골드만삭스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모기지 폭탄에 짓눌린 서민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 카놀라를 팔 곳이 없는 농민들, 이 사람들의 고통을 월가 출신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카니에 대한 기대와 의문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카니에게 실제로 선택지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수출의 70%가 미국으로 가는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유럽이나 아시아로 수출을 늘리려면 항만, 철도, 파이프라인에 수십 년치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성과가 나오려면 5년에서 10년은 걸려요. 그 사이에 미국이 더 강하게 압박하면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미국이 견제합니다.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 시장을 잃고 중국과 가까워지려 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려요. 양쪽 다 좋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국내 경제도 문제예요. 부동산 폭탄, 실업률, 재정 적자, 당장 꺼야 할 불이 너무 많습니다. 카니가 아무리 똑똑해도 물려받은 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캐나다 각 주의 수상들과 주정부 인사들이 수도 오타와에 모여 있습니다. 에너지, 핵심 광물, 제조업 경쟁력 방어 전략을 논의하고 있어요. 엘버타의 석유, 퀘벡의 수력 발전, 온타리오의 제조업, 각 주가 가진 강점을 어떻게 엮어서 국가 전략으로 만들 것인가. 캐나다가 자원 부국에서 전략 자원 강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땅속에 묻힌 자원을 단순히 파서 파는 나라에서 그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만들고 지정학적 영향력 행사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하지만 이게 성과를 내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지금 당장이에요. 시간이 카니 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대가가 따를 겁니다. 캐나다의 위기는 결국 하나를 보여줍니다. 구조를 바꿀 시간이 있을 때 바꾸지 않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선택지가 사라진 상태에서 압박이 시작됐어요. 수출 의존도가 높고 부동산에 가계 자산이 과도하게 묶여 있고 강대국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 캐나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캐나다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